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시작은 좀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는 호러물 매니아들이 잘 모이는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가 한 곳 있어요. 바로 크리피파스타인데요. 가보면 각종 괴담의 도시전설, 괴생명체 스토리까지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가 다 모인다고 볼 수 있죠. 개중엔 실제 겪은 일도 있고 또 어디서 들었는데 퍼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피파스타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09년에 유저들 사이에서 초자연적 이미지 만들기 콘테스트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각종 미스테리하고 공포스러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던 중 빅터 서지라는 사람이 올린 사진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섬뜩한 사진인데요. 일단 팔다리가 길쭉하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없는 건지 하얀 마스크를 쓴 듯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인간이라기엔 키가 너무 커요. 또 뭔가 이렇게 세로로 쭉 늘어진 듯 기이하게 날씬하고요. 사진을 올린 빅터가 함께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건 스털링 시립도서관 화재 현장에서 복구된 사진입니다. 14명의 어린이가 납치된 후 실종되었는데 그를 슬렌더맨이라고 부릅니다. 증거물로 입수된 실제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진 속 인물에게 슬렌더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는 크리피파스타가 낳은 최고의 스타였죠. 그 유저들 사이에서는 다들 호러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슬렌더맨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여러 가설이 붙게 됩니다. 결국 대중은 슬렌더맨이 이 사진 속의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했다라고 믿기 시작했죠. 특히나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늘 메고 다니면서 긴 두 팔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납치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슬렌더맨은 당시 시대의 새로운 괴물 유령으로 자리 잡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 스토리에 완전히 심취한 두 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호닝 초등학교에 다니던 모건 가이저와 애니사 와이어였어요. 사실 두 아이가 처음부터 친했던 건 아닙니다. 이들 중간에 또 다른 친구 페이튼이 있었어요.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페이튼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모건을 발견합니다. 페이튼은 평소에도 막 애들 중에 소외되고 막 혼자 놀고 이런 걸 좀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모건을 챙겨줬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두 사람이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맨날 같이 점심 먹고 수업도 듣고 우정 쌓여갑니다. 베프 됐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2014년에 상황이 급변했죠. 모건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새로운 친구 애니사를 알게 된 겁니다. 일단 둘은 집 방향이 같으니까 귀가를 같이 하죠. 게다가 성격적으로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게 비슷해요.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환호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크리피파스타였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은 당시 열풍이었던 슬렌더맨 여기에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친해진 거죠. 처음에는 페이튼까지 세 명이 함께 어울렸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건과 애니사가 슬렌더맨을 너무 광적으로 막 신봉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페이튼과 좀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페이튼은 얘네들 좀 이상한데? 하고 이질감을 느꼈다고 해요. 모건과 애니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에도 학교 후에도 둘이 쫑알쫑알 슬렌더맨 이야기만 해요. 이게 마치 한국으로 치면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면 애들끼리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한테는 슬렌더맨이 그들의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슬렌더맨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할 게 그렇게 많냐 싶은데요. 사실 모건과 애니사에게 슬렌더맨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유령이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모건에게 슬렌더맨은 우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그 강한 존재감에 매료된 거예요. 동경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모건이 갑자기 머릿속으로부터 어떤 남성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건은 이걸 슬렌더맨이 자신에게 보내는 텔레파시라고 믿게 돼요. 너무도 기뻤죠. 그래서 애니사한테 가서 야, 슬렌더맨이 나 알고 있나 봐. 들떠서 자랑도 합니다. 슬렌더맨을 강하게 믿고 있던 애니사도 같이 막 흥분을 해줘요. 결국 두 사람은 우리가 슬렌더맨을 직접 만나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피파스타를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슬렌더맨이 여기 출몰했다 저기 출몰했다 막 정보가 있어요. 보니까 집에서 꽤 가까운 곳에 슬렌더맨이 출몰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집 인근에 있는 데이비드 파크라는 공원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슬렌더맨을 만날 계획을 세우던 중 갑자기 모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공포에 질린 듯 하면서도 묘하게 들뜬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슬렌더맨이 하는 말이 허락 없이 우리가 거처를 찾아서 화가 났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일 거래. 가족 살리려면 우리가 그의 부하가 되어야 한대. 이러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먼저 애니사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그녀 표정에 한 채 의심도 없었고요. 왜냐? 슬렌더맨은 실존하니까요. 그러면서 두 아이가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는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모건이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었죠. 그러다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부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려면 인간 재물이 필요해. 우리 같이 페이튼을 죽여서 바칠까? 이걸 듣게 된 애니사도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건 너무 무섭지 않냐? 하고 일단은 대화를 마무리해요. 헌데 모건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나 애니사를 설득하면서 너 빨리 결정해야 돼. 우리가 부하가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어. 페이튼만 죽으면 돼. 그러면 우린 슬렌더맨한테 인정도 받고 가족도 구하는 거야. 이런 거듭된 모건의 설득에 애니사는 어느덧 가족이 죽는다고 이 두려움만 남았어요. 그걸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페이튼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두 아이는 며칠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죠. 잠든 사이에 칼로 찌를까? 욕조에 물 받아서 익사시킬까? 아니 이게 12살, 13살 초등학생들이 생각했다고 정말 믿기 힘든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토론 끝에 슬렌더맨이 살고 있는 데이비드 공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만의 암호도 만들었어요. 칼은 크래커라고 부르고 숲은 캠핑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둘이서 은밀한 살인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5월 30일, 그날은 모건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죠. 애가 12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 애니사가 파티에 왔고 또 페이튼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얘네들끼리 소위 미국에서 슬립오버라고 하는 막 먹고 마시면서 그날 생일 파티 당사자의 집에서 자고 가는 파자마 파티를 열게 됩니다. 오랜만에 페이튼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모건과 애니사가 유독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막 먹을 거, 피자와 컵케이크 챙겨주고 또 밤이 되니까 도란도란 맞장구도 쳐주면서 수다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 여자애들끼리 깔깔대면서 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문득 모건이 페이튼에게 물었죠. 우리 내일 데이비드 공원에서 같이 놀래?
사실 페이튼에게는 이런 시간이 꽤 오랜만이었어요. 원래는 모건이랑 제일 친했는데 얼마 전부터 애니사가 나타나더니 좀 뺏긴 느낌도 들었죠. 얘네 둘이서 너무 슬렌더맨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거리를 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노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서 페이튼도 들떠가지고는 야, 너네 그 데이비드 공원 가는 게 슬렌더맨 찾으려고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 흔쾌히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모건과 애니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눈이 마주쳤죠. 다음 날 아침, 모건은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갑니다. 칼 한 자루를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다녀올게요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잠시 후, 이 공원에서도 유독 한적한 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공중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기야. 셋이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공범들이 원래대로라면 화장실에서 페이튼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칼자루를 쥐고 있던 모건이 좀 겁이 난 것 같아요. 주저하는 거예요. 애니사 또한 여기 피가 많이 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세 사람은 근처 숲길로 향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공원에서도 남동쪽에 있는 덤블 지역이었어요. 이때 애니사가 말하죠. 야 페이튼, 풀 속에 벌레 있는지 찾아볼래? 그래서 막 둘이서 같이 찾아보게 돼요. 페이튼이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 뒤에 있던 모건은 다시 13cm짜리 칼자루를 손에 꼭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페이튼 모르게 애니사가 살짝 다가와서 속삭여요. 모건, 네가 해야 돼. 지금 당장. 굳은 결심을 한 듯 모건은 무방비 상태의 페이튼에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등과 가슴, 복부, 팔까지 보이는 대로 찔렀습니다. 이때 난 상처가 무려 19곳이에요. 페이튼은 쓰러졌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지만 너무도 고통이 커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죠. 또 무엇보다 어젯밤부터 재밌게 놀던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건과 애니사가 아주 차갑게 말해요. 움직이지 마. 피를 많이 흘리면 더 빨리 죽거든. 그렇게 두 사람은 페이튼을 홀로 두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19차례나 공격을 받은 페이튼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만신창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살겠다는 일념으로 몸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자전거 도로로 가면 누군가 날 발견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의식 붙잡고 몸을 끌고 100m를 기어갔죠. 드디어 길에 닿자 정말 기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딱 아이를 발견합니다. 한눈에 봐도 피투성이에 좀 심상치 않아요. 이때 페이튼도 사람을 보니까 이제 살았다 싶었는지 정신을 잃게 됐고요. 아이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복부의 대동맥이 손상된 상태였는데요. 만약 정말 1mm만 더 칼이 들어갔더라면 현장에서 바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천신만고 끝에 페이튼은 기적적으로 생존합니다. 하지만 그날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 잊을 수 없겠죠. 한편 공원을 떠난 모건과 애니사는 인근 월마트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죠. 이들이 향한 곳은 300km 정도 떨어진 니콜렛 국립공원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하냐? 거기에 슬렌더맨의 대저택이 있다고 애들이 크리피파스타 통해서 알아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괴담에 등장하는 유명한 집인데 슬렌더맨뿐만 아니라 유명한 살인마 제프 더 킬러도 함께 살고 있대요. 다 괴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서 살인을 저지르고 슬렌더맨 저택을 찾아가요. 근데 사실 그 장소는 완전히 인터넷이 지어낸 허구, 가짜의 공간이었죠.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이 두 아이가 공원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발견됐을 당시 배낭이 있었는데 그 배낭에 생존을 위한 간식과 물이 들어있었고요. 또 범행 도구인 칼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추후 보니까 모건이 그 칼을 챙겨서 슬렌더맨을 만나면 자랑스럽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단순한 범행 도구가 아니라 모건이 내가 재물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될 겁니다. 하는 헌신의 표시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페이튼이 생존하게 되면서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된 모건과 애니사. 12살 아이들 어떻게 재판에서 반응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모건은 내내 차분하고 무표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슬렌더맨을 강하게 신봉하고 있었죠. 완전히 애가 왜곡된 믿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얘가 고작 해야 12살인데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경찰 앞에서 그냥 네, 제가 다가갔고요. 칼로 찔렀고요. 마치 어제 뭐 했는지 설명하듯 담담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반면 애니사는 좀 더 감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그냥 모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얘도 슬렌더맨을 강하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봉하는 슬렌더맨을 위해서라면, 부하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자, 이를 통해서 애니사가 모건에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요, 비록 범인들이 미성년자, 정확히는 아동 아닌가요? 그렇게 어리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성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위스콘신주 법에 따라서 12살 이상의 피고인은 성인으로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후 2년간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먼저 애니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요. 그건 바로 2급 살인 미수 유죄. 그러면서 법원은 최대 25년간의 정신병원 수감을 명령했죠.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애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인 2018년 2월에는 모건의 판결도 결정돼요. 1급 살인 미수 혐의 유죄. 40년간의 정신병원 수감이 내려졌죠. 앞서 얘가 환청과 환각을 겪었잖아요. 결국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사실상 긴 재판이 진행된 것도 두 사람의 정신감정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동 살인마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건과 애니사는 각각 정신병동에 수감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애니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요. 담당 의사가 당신은 이제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전자발찌 차고 이제 보호 감찰을 받는 조건으로 20살의 나이에 가석방이 내려졌죠. 그러다가 2023년에 아예 전자발찌 규정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그녀는 이제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던 모건은 현재까지도 정신의료시설에 수감이 된 채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회로 복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페이튼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사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게 됐어요. 강한 생존 본능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죠. 오죽하면 페이튼이 한동안 밤에 잘 때 칼을 베개 밑에 넣고 자야만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녀가 주범격인 모건의 가족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비극은 모건이 아니라 모건의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요. 정말 큰 뜻을 가진 위로의 메시지였죠. 한편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건이 터지고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그룹이 있죠. 바로 크리피파스타 회원들이었어요. 어쩌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괴담인 걸 알면서도 호러물, 공포를 즐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양념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12살 소녀들한테 종교가 되었고 또 살인미수라는 범죄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회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꼈는지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진행해요. 또한 슬렌더맨의 원작자 빅터가 나서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심심치 않게 거짓 선동하는 정보도 넘쳐나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걸 진짜다 가짜다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한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애들도 옛날과 같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꽤 합리적인 주장이었죠. 오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는 그냥 정신분열증에 걸린 꼬마애들의 미친 짓 아니었냐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적인 애들의 상상력에, 그 불씨에 기름까지 부어준 어른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국에 살던 23살 대학생 브렌다는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레딧에 접속해서 흥미로운 게 없는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레딧이라는 건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여기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유저들의 업, 다운 투표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물은 주제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에 바로 노출이 되는 구조죠. 브렌다 또한 메인에 등록된 그 인기 있는 글 여러 개를 보던 중 한 게시물에 즉각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잠자는 여성들의 눈이 궁금하세요? 클릭을 해보니까 잠에 빠진 여성이 있는데 그녀의 눈을 누군가가 고의로 이렇게 뒤집어 까서 보여주는 아주 불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장이 아니었고요. 스크롤로 내려보니까 또 다른 여성들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는 장면이 연달아서 계속 게시되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이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름 끼치는 영상들이 나오는 걸 캡처한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미스터 슬리피 피플, 해석하면 자는 사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평범한 채널이 아니었어요. 브렌다는 즉시 검색창에 미스터 슬리피 피플을 검색해보죠. 채널이 나왔고요.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썸네일에 여성의 감긴 눈을 이렇게 누군가의 손으로 뒤집어 까는 이런 모습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제목을 줬나 해석을 해보면 파란 눈 여자 눈 검사, 빨간 머리 여자 눈 검사, 사랑스러운 눈 검사, 술 먹고 뻗은 눈 검사, 눈알 움직인 눈 검사. 이거 제목도 좀 이상합니다. 혹시 궁금증이 이제 유발이 되니까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영상이 다소 불쾌할 수 있어서 저는 말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모든 영상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카메라를 잡고 있고 여성이 잠들어 있는 공간으로 조용히 으슥하게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 자고 있는 여성의 눈꺼풀을 뒤집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마치 무슨 누나를 구경하는 컨셉으로 콘텐츠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정말 소름 돋죠.
각각 영상 속 여성들은 다 다른 사람이고요. 공간도 제각각이었어요. 보통은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방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또 대부분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죠. 대부분의 영상에는 이 촬영하는 남성의 손과 잠든 여성들 그리고 눈만 나옵니다. 영상의 길이는 1, 2분으로 짧은 영상도 있었지만 2, 30분이 넘어가는 긴 영상들까지 이 긴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모음집일 수도 있겠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회수도 2만짜리, 6만, 14만, 38만까지. 아니 근데 누가 이런 영상을 계속 소비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도대체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까요? 저처럼 이 채널에 들어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던 브렌다는 정보를 더 수집하던 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채널의 개설 날짜가 2011년 10월. 물론 아이디를 만든 게 이 시점이고 정확하게 개설,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 그 이후일 수도 있죠. 그런데 10년 가까이 이 채널이 아직 살아남아 왔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브렌다가 과거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던 중 초기와 다르게 영상 수위도 점차 자극적으로 변해온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한 예로 어떤 영상에서는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녀 옆에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다정하게 누워 있어요. 근데 촬영자가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자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그중 여성의 눈을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좀 전과 다르게 좀 대범한 모습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제가 정말 말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 누나를 혀로 핥는 아주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들은 단순히 깊은 잠에 든 걸까요? 혹시 약물에 취해서 의식 불명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채널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브렌다. 그녀는 이 영상들이 어떤 성적 패티시를 기반으로 촬영된 일종의 약형 포르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결코 합의가 된 후에 촬영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더 근본적으로 이 기이한 채널이 버젓이 운영된다는 게 유튜브가 그동안 관리 감독을 너무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미스터 슬리피 피플, 이 채널은 예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다 연출된 주작이다 라고 비웃었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게 그 많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그 주인공 여성에게 이걸 들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영상들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다 잠들어 있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이 피해를 받은 당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그 흔한 유튜브 주장 영상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영상이 그렇다면 합의가 되었고 또는 양쪽이 다 돈을 주고 받고 이루어진 촬영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적당한 페이를 주면서 출연자를 모아왔다는 건데 만약 그런 방식으로 엽기적인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분명 이 채널의 썸네일과 영상은 조회수를 올리기에 자극적인 소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영상들이 그렇게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견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영상을 잘 보시면 여성들의 눈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눈꺼풀이 촬영자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 올려지죠. 그런데 정작 동공은 카메라 빛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공에 살짝의 흔들림이라도 있다면 수면의 가장 낮은 단계인 렘 수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흔들림도 없다. 그 말은
그녀들이 하나같이 다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건 연기로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녀들이 약이나 술에 취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또다시 그게 자의에 의한 거냐 타의에 의한 거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사전에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녀들이 피해 사실을 알 수 있기나 할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혹은 뒤늦게라도 내 눈이 그런 식으로 촬영되고 유튜브에 올라갔다 라는 걸 알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밝히는 걸 어려워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요. 한 영상 속의 여성은 눈을 뒤집자 약간의 반응을 보이면서 깨어날 기미가 있었어요. 그러자 촬영자가 급하게 이 카메라 불을 끄고 당황하는 듯 했죠. 이게 또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고도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요? 이건 몰래카메라나 다름없습니다. 리얼 몰래카메라요. 아니 저는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도 도대체 누가 이딴 걸 만드냐 이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그 정체를 밝히려고 분주해졌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가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젊은 여성들을 쉽게 접근해서 잠자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혹시 학교 기숙사 아니면 어떤 집합체 안에서 자는 곳 이런 곳이 아닐까? 라는 가설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비록 촬영자는 영상 내내 한 명이지만 집단적으로 이걸 돕는 조력자가 있었다면 또 오랜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만약 진짜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가설들 끝에 미스터 슬리피 피플 이 채널은 매우 패티시즘적인 포르노다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혹시 솜노필리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건 일명 수면 기호증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의식이 없거나 의식을 잃은 상대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솜노필리아, 이건 이상성욕으로 알려진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그 성도착증의 종류를 보면 예전에 톰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시체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네크로필리아, 타인의 배뇨 활동에 성욕을 느끼는 유롤라그니아, 그리고 소아에게 성욕을 느끼는 페도필리아 등이 있죠. 이 중 몇몇 기이한 성욕들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나 페도필리아는 아주 심각한 중범죄인데요. 다시 솜노필리아로 돌아와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건 상대가 의식이 없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또한 합의가 없는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국 워릭셔주에 거주하던 38살 남성 제임스 볼튼. 그는 자신의 집에서 술과 약에 취한 10대 청소년을 겁탈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 조사해보니까 그는 이 수면 기호증, 솜노필리아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컴퓨터 하드에 상당한 양의 관련 포르노가 발견되었죠. 이상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게 결국 실질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졌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스터 슬리피 피플 영상 역시 이 솜노필리아 포르노의 한 종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겨났고요. 채널은 이후에 많은 신고를 받게 되죠. 유튜브가 다행히 대중의 반응에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현재 해당 채널과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전히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 슬리피 피플이 올린 기괴한 영상을 그간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건데요. 사실 댓글을 살펴보면 아주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는 막 좀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올려달라. 눈을 뒤집는 거 말고 좀 어떤 가학행위가 더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라는 막 방법을 추천하기도 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아주.
또한 사람이 언제 가장 깊게 잠이 드는지, 그럴 때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댓글에 보면 서로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뒀는데요. 각자 자기가 찍은 비슷한 사진과 영상들을 주고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주 꼴사납죠. 게다가 채널의 악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또 모방하는 채널들이 생겨났어요. 현재에도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과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즐기는 그룹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러한 행위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공유된다는 점이었죠. 미스터 슬리피 피플. 과연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페이크 다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소수들에게 소비되는 포르노의 한 종류일까요? 채널이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운영자가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